구글 AI 연구소장 마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6개월이면 한국어 AI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3개월 만에 처참히 실패합니다. 문법은 완벽한데 한국인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절망한 마크는 서울로 날아갑니다. 광장시장 골목과 가족의 밥상머리에서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죠.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5천년 공동체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데이터로 정복할 수 없는 관계의 언어. 실리콘밸리 천재가 한국 할머니에게 겸손을 배우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구글 AI 연구소 수석 엔지니어죠. 스탠퍼드에서 컴퓨터 언어학 박사를 받았고 지난 8년간 15개 언어 AI 모델을 성공시켰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제 이름은 곧 성공을 의미했어요. 2023년 3월 구글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CEO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화면에 제목을 띄웁니다. 차세대 한국어 AI 코드명 K랭.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GPT보다 뛰어난 한국어 AI를 완성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임원 12명의 표정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날카롭게 물었죠. 한국어가 그렇게 쉬울까요? 작년에 메타도 실패했는데요. 제 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어는 결국 패턴입니다. 문법 규칙과 단어 조합의 문제예요.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어 텍스트 50억 개, 대화 데이터 3억 건, 유튜브 자막 10억 줄. 충분한 양이었죠. 그런데 재무 담당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10,000,000입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일본어 프로젝트는 $500,000,000였는데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한국어는 좀 더 복잡합니다. CEO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6개월 안에 정말 가능한가?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미 준비됐고 제 팀은 최고의 엔지니어들입니다. 실패할 리 없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아시아 시장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어 네이티브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어떨까요?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데이터가 있습니다. AI가 사람보다 언어를 더 잘 이해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CEO가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3개월마다 보고하고 중간 평가에서 실패하면 즉시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제 목이 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동료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6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 한국어는 생각보다 어렵다던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인을 따랐지만 맛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실리콘밸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왜 다들 회의적일까요? 저는 15개 언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어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듣지 않았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6월 드디어 첫 테스트 날이었어요. 구글 본사 테스트룸에 한국인 테스터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이었죠. 제 팀원 10명도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에 AI가 떴습니다. K랭 베타 버전이었어요. 첫 테스터가 한국어로 질문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었죠. 시사적이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AI가 답변을 생성하기 시작했어요. 3초 후 화면에 한국어가 나타났습니다. 큰 고래들이 싸우는 동안 작은 새우의 등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속담도 사용하고 문맥도 정확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스터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식 웃더니 나중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 테스터는 배를 잡고 웃었죠.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조용히 해주세요. 웃음이 멈췄어요. 한 테스터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표현이 너무 웃겨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웃긴 겁니까? 문법도 맞고 의미도 정확한데요. 테스터가 고개를 저었어요. 맞긴 한데 이상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어떻게 말하는데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면 돼요. 큰 고래, 작은 새우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테스터가 물었어요. 친구가 아직 면접도 안 봤는데 벌써 합격 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뭐라고 조언해야 할까요? AI가 답했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은 김치로 만든 국물을 먼저 마시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웃었어요. 한 테스터는 눈물까지 닦았습니다. 제 뒷목이 뜨거워졌죠?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테스터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로봇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자꾸 큰 소리만 치는데 실력은 없어요. AI가 답했죠. 내용물이 없는 술에는 소음이 큰 법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번역기 수준인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팀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법 정확도 98%, 어휘 적합도 95%, 문맥 이해도 92%. 숫자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이상한 걸까요? 네 번째 테스터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AI가 한국어 단어는 알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문법은 맞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한국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요. 마치 외국인이 사전 보고 말하는 것 같다고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테스터들이 나갔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고리즘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 없어요. 데이터를 더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를 켜고 AI 답변을 다시 읽었습니다. 큰 고래들이 싸우는 동안 작은 새우의 등이 터지는 상황.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왜일까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실리콘밸리 불빛만 깜빡였어요.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개월 후면 CEO에게 보고해야 했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6주가 더 지났습니다. 2023년 7월 말이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어요. 세 번째 테스트에선 테스터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건 대화가 안 돼요. AI는 한국어 단어를 번역기처럼 나열할 뿐이었습니다. 팀 회의가 험악해졌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데이터를 100억 개로 늘려볼까요? 알고리즘 전문가가 반박했죠. 데이터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언어학자를 부를까요? 제 자존심이 상했죠.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메일이 왔습니다. CEO 비서실에서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 보고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 중간 보고 날짜였어요. 실패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말 내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남았죠. 커피를 쏟아부으며 코드를 수정했어요.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데이터를 재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AI는 여전히 로봇처럼 말했습니다.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옆에선 팀원 하나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죠. 모니터 불빛만 깜빡였어요. 화면엔 AI의 답변이 떠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다리도 두드려서 확인한 후에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건데요? 왜 똑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이사회실로 향했어요. 손에 든 보고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죠. 임원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CEO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현황, 알고리즘 개선,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원 하나가 끼어들었죠. 결론이 뭡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제 입이 말랐어요. 아직 개선 중입니다. 재무 담당이 말했습니다. 이미 700만 달러를 썼는데요. 3개월 더 주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답했어요. 데이터를 더 확보하면 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죠. 당신은 3개월 전에도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했어요. CEO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6개월 안에 완성 가능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할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프로젝트는 2개월 연장됐어요.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라는 거였죠. 한국 언어학자든 문화 전문가든 누구라도요. 그리고 2개월 후에도 실패하면 완전히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쳤습니다. 서울 언어학 전문가. 엔터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나? 8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개월 후면 저는 실패한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제 이름은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의미하겠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인천행편을 검색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출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가 완료됐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실리콘밸리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5년 8월 첫째 주였어요. 11시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택시 승강장, 환전소, 편의점. 네모난 글자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한국어로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영어로 답했죠. 서울대학교 플리즈.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갔어요. 간판마다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1시간 후 서울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언어학과 건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국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교수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메일로 미리 약속을 잡았었죠.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크 씨.
유창한 영어였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차를 따라 주셨어요. 녹차였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했죠. 왜 제 AI는 실패했을까요? 문법도 맞고 어휘도 정확한데 한국인들은 이상하다고 해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데이터로 가르쳤다고 답했어요. 50억 개의 텍스트, 3억 건의 대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어는 데이터만으론 안 돼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내용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영어도 격식체가 있지 않냐고요?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칠판에 예시를 적으셨습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세 문장이 나란히 적혔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같은 질문인데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구한테, 직장 동료한테, 어르신한테 다 다른 표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댓말 시스템이군요. 그건 알아요. 교수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단순히 높임말이 아닙니다. 관계 전체가 언어에 담겨 있어요. 친밀도, 나이 차이, 사회적 위치, 과거 경험까지요. 뭔가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AI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데이터만으론요. AI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건 숫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제 머리가 아팠습니다. 8년간 15개 언어를 성공시켰어요. 전부 데이터로 해결했습니다. 한국어만 왜 다른 거죠? 교수님이 창밖을 보셨어요. 한국은 5,000년 동안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그게 언어에 다 녹아 있어요. 그때 교수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제 집에 오시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교수님 댁에 도착했어요.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두를 벗으라고 하셨죠.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부인, 30대 딸,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손주였어요.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김치, 밥, 국, 반찬들. 교수님 부인이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한국어였지만 억양으로 알아들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님이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밥 먹어. 딸에게는 밥 먹어요. 부인에게는 여보, 진지 드세요. 저한테는 마크 씨, 식사하세요. 같은 의미인데 4가지 표현이었어요. 손주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머니가 답했어요. 잡채란다. 먹어봐. 손주가 제게 돌아보며 물었죠.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딸이 급히 말렸습니다. 예의 없이 아저씨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한 끼 식사 동안 수십 가지 표현이 오갔습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관계에 따라 말이 달랐어요. 존댓말과 반말이 섞이고 호칭이 바뀌고 억양이 달라졌습니다.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말하나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요?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무례해져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지나갔죠. 네온사인, 고층 빌딩, 사람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터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AI에게 관계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계 없이는 한국어가 안 됩니다. 완벽한 모순이었죠. 호텔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전화가 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한국 가정들을 방문해 보시겠냐고요. 언어를 이해하려면 삶을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했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집은 30대 부부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가 둘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빨리 먹어. 학교 늦겠어. 아들이 투덜거렸죠.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남편에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여보, 천천히 드세요. 회의 몇 시예요? 같은 엄마인데 아들한테와 남편한테 톤이 달랐어요. 아들에겐 명령조였고 남편에겐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죠. 가족 내에서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할 때도 세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먹어, 먹어라, 드세요. 두 번째 집은 60대 부부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반찬을 권했어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손주가 싫다고 했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는 어때? 강요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여보, 국 좀 더 줘. 짧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례하지 않았어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편안함이 느껴졌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친밀도도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걸요. 점심때는 직장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빠가 재택근무 중이었어요. 화상회의를 하고 있더군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의에서 상사에게 말할 때와 동료에게 말할 때가 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와 그래, 알았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빠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숙제 다 했어? 아들이 답했어요. 아직이요? 아빠가 말했죠. 빨리 해. 그런데 같은 말을 교수님께 전화로 할 땐 달랐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일 또 방문해도 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규칙을 알까요? 언제 존댓말을 쓰고 언제 반말을 쓰는지 어떻게 구분하죠?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저녁에 다시 교수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에 집중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할아버지가 답했죠. 고등어 구이란다. 맛있어. 손주가 다시 물었어요. 왜 생선은 가시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저한테 물을 때는 달랐어요. 아저씨, 미국엔 김치 있어요? 딸이 바로 고쳤죠.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손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미국엔 김치 있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호칭만 바뀌었습니다. 식사 중에 교수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출장 가요. 부산이에요. 교수님이 물으셨죠. 며칠이나 있을 거야? 딸이 답했습니다. 사흘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딸은 아버지한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썼습니다. 왜 섞어 쓰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딸이 웃으며 답했어요. 편하니까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기본은 존댓말이에요.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럼 언제 반말을 쓰나요? 딸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한국 사람들도 규칙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알았어요.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이걸 어떻게 AI에게 가르치나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씨, 이해하셨나요? 한국어는 맥락의 언어입니다. 같은 단어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막했어요. 저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함께 나오셨어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여름밤이 따뜻했어요. 교수님이 물으셨죠.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게 배움의 첫걸음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저는 2개월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AI에게 가르치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한국어가 왜 이런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보시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관계, 맥락, 분위기, 친밀도, 존댓말, 반말, 호칭.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수천만 명이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규칙 없이 자연스럽게요. 그들은 AI가 평생 배워도 알 수 없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문화를 전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교수님이 안내하셨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였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첫 번째 가게는 떡볶이 집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볶고 계셨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아주머니가 답했죠. 5,000원이에요. 손님이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담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런데 다음 손님은 달랐어요. 할머니였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죠. 얼마예요? 아주머니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5,000원이에요. 할머니가 하나 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더 넣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저는 놀랐습니다. 같은 아주머니인데 손님 나이에 따라 말투가 바뀌었어요. 젊은 손님한테는 평범하게, 나이 든 손님한테는 더 공손하게요. 교수님이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상황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과일 가게였습니다. 아저씨가 사과를 쌓고 계셨어요. 중년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사과 한 박스 얼마예요? 아저씨가 답했죠. 2만 원입니다. 손님이 깎아달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거 원가예요. 1,500원만 깎아드릴게요. 그런데 다음 손님은 젊은 여자였어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의 대답이 달랐죠. 아가씨, 2만 원인데 오늘 특별히 1,800원 깎아드릴게요. 더 많이 깎아줬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손님마다 다르게 대하죠?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읽는 거예요. 젊은 여자는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죠. 중년 남자는 한 번 사고 말 것 같고요. 한국 사람들은 즉시 판단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어는 즉각적인 관계 설정의 언어. 김밥 가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두 분이 김밥을 말고 계셨어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김밥 2줄이요. 한 아주머니가 답했죠. 네, 잠깐만요. 김밥을 싸면서 다른 아주머니와 대화했습니다. 오늘 재료 더 주문해야 되는 거 아냐? 응, 나중에 전화할게. 반말이었어요. 하지만 손님한테는 존댓말을 썼죠. 저는 물었습니다. 저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동업자요. 나이가 비슷하니 반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손님한테는 당연히 존댓말이죠. 순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순대를 썰고 계셨어요.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순대 한 접시요. 손님이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죠. 그래, 앉아. 많이 줄게. 손님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 많으세요? 그럼 장사 잘 돼. 저는 멈췄습니다. 저 둘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에선 나이 많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실제 엄마가 아니어도요. 존중의 표현입니다. 다음은 옷가게였습니다. 젊은 여자 주인이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또래 손님이 들어왔죠. 언니, 이거 얼마예요? 주인이 답했습니다. 3만 원이야. 입어볼래? 반말이었어요. 하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친근했죠. 그런데 나이 든 손님이 들어오자 달라졌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주인이 존댓말로 바꿨죠. 3만 원이에요. 입어보시겠어요? 5초 만에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바꾸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이 좁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주 앉았죠. 저희도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이 같았습니다. 한 남자가 물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다른 남자가 답했죠. 네, 일주일에 두세 번. 첫 남자가 말했습니다. 국밥이 맛있더라고요. 저도 단골이에요. 둘이 웃었습니다. 순식간에 친해졌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국밥이었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죠. 옆 테이블 남자가 반찬통을 건네줬습니다. 김치 더 드세요. 저희한테 건넨 거였어요. 교수님이 받으며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반찬을 나눠요? 교수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밥을 함께 먹으면 가족이에요. 낯선 사람도 한 테이블에 앉으면 우리가 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관계는 순식간에 만들어진다는 걸요. 식사 후 시장을 더 돌았습니다. 생선 가게, 야채 가게, 반찬 가게를 지나쳤어요.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상인과 손님이 나이를 가늠하고 순식간에 관계를 설정하고 적절한 말투를 선택했죠. 한 할머니가 젊은 상인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신선해? 상인이 답했어요. 어머니,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 믿는다. 하나 줘. 상인이 싸주며 덤을 얹었습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셨죠? 신뢰는 언어로 만들어져요. 적절한 호칭, 적절한 존댓말, 적절한 태도. 이게 다 언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을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어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죠. 뭘 발견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한국어는 혼자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쓰는 언어입니다.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정확해요. 한국어는 우리의 언어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5,000년 동안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마을에서, 가족에서, 공동체에서요. 그게 언어가 됐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관계 설정, 즉각적 판단, 공동체 문화, 우리 의식,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셨나요? 왜 AI가 실패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는 혼자 배웠어요. 데이터 속에서요. 하지만 한국어는 혼자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배워야 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AI한테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라고 할 순 없잖아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일 제 연구실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3일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이 흔들렸죠. 언어는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8월 셋째 주 실리콘밸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공항에서 회사로 직행했죠. 긴급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팀원 20명이 모였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접근했어요. 한국어는 데이터로 배울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기서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시장 풍경, 가족 식사, 사람들의 대화 장면이었어요. 한국어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전부예요. 문법보다 맥락이 중요하고 단어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알아요. 존댓말 시스템은 이미 입력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존댓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전체가 문제입니다. 나이, 친밀도, 상황, 과거 경험까지 모두 언어에 영향을 줍니다. 알고리즘 전문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코딩하나요? 관계를 숫자로 바꾸라고요? 불가능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몇몇 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요. AI한테 한국어 문장을 가르치지 말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AI한테 문화를 가르친다고요? 농담하시나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떴어요. 제목은 관계 기반 언어 모델이었습니다. 설명을 시작했죠. 우리는 문화적 맥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해요. 가족관계, 직장관계, 나이 차이, 친밀도 등급을 모두 변수화합니다.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기존 알고리즘은요? 버리나요? 3개월 작업을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기존 문법 엔진은 유지해요. 하지만 그 위에 관계 레이어를 추가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따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미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사회 보고도 해야 하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최소 3개월은 더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시니어 엔지니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크, 당신 3개월 전에 6개월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3개월 더 달라고요? 이사회가 승인할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팀원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요? 저는 말했죠. 서울대 교수님이 프로토타입을 보여줬어요. 관계 변수를 입력하니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팀원이 비꼬듯 말했어요. 프로토타입이요? 그게 실제 제품과 같나요? 회의가 험악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부는 제 편이었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성공 보장도 없다고 했죠.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모두 멈췄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지금 방식대로 계속하다 실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 시작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확신하나요? 이게 정말 될 거라고요? 저는 팀원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확신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대화하는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5,000년 동안 공동체로 살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그게 언어가 됐습니다. 관계가 언어가 됐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저는 화면에 계획을 띄웠어요. 단계별 전략이었습니다. 첫째,
한국 문화 전문가 영입. 둘째,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셋째, 새로운 알고리즘 설계. 팀원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알고리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건데요? 3개월 더 달라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CEO를 만나겠어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제가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시니어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알았어요. 해봅시다. 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실리콘밸리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다음날 CEO를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설명했어요. 한국어의 특성, 관계 중심 언어, 새로운 접근법. CEO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설명이 끝났습니다. CEO가 물었어요. 성공 확률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70%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은 0%예요. CEO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죠. 3개월 드리죠. 마지막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승인됐다고요?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될까요? 3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2025년 10월입니다. 지금 저는 구글 본사 대강당에 서 있어요. 500명의 청중이 앉아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AI 전문가들이죠. 오늘은 K랭 2.0 공식 발표회입니다. 2년 전 그 악몽 같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무대 위 스크린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AI, 한국어가 가르쳐준 것.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2년 전 저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요. 세계 최고의 팀, 최신 알고리즘,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한국어 AI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광장시장 사진이 떴어요. 그날 제가 본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데이터가 아니라 관계라는 걸요. 혼자 쓰는 언어가 아니라 함께 쓰는 언어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주어졌어요. 마지막 기회였죠. 첫 번째로 한 일은 팀 구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김 교수님을 모셔왔어요. 한국 문화 전문가 3명도 영입했습니다. 그들은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사회학자, 인류학자, 언어학자였죠. 처음엔 팀이 충돌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코드를 원했고 문화 전문가들은 이해를 원했어요. 회의실에서 논쟁이 벌어졌죠.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알고리즘이지 철학이 아니에요. 김 교수님이 차분하게 답하셨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알고리즘도 소용없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관계 맥락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단순한 문장 모음이 아니었어요. 각 문장마다 태그를 달았죠. 화자의 나이, 청자의 나이, 관계 유형, 친밀도, 수준, 상황 맥락. 예를 들어볼게요. 밥 먹었어요? 라는 문장 하나에 50개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니? 밥 먹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각각 다른 관계에서 쓰이는 표현이었죠. 우리는 이 모든 변형과 그 변형이 쓰이는 맥락을 연결했습니다. 데이터 작업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500편, 영화 300편, 예능 프로그램 1000편을 분석했어요. 하지만 영상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실제 대화가 필요했죠. 서울에 있는 협력사에 부탁했습니다. 일상 대화 10만 건을 녹음해 달라고요. 가족 식사, 회사 회의,
친구 모임, 시장 대화. 모든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화마다 관계 정보를 입력했어요. 이 작업만 6주가 걸렸습니다. 두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알고리즘 설계였어요. 기존 문법 엔진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했죠. 관계 분석 모듈이었습니다. AI가 대화할 때마다 먼저 물어보게 만들었어요. 상대방은 누구인가? 나이는? 관계는? 상황은? 그 답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조언을 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나이 많은 사람인지 친구인지 처음 보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른 문장을 만들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세요와 돌다리도 두들겨봐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관계에서 쓰입니다. 팀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는 항상 비어 있었죠.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두 번째 달 마지막 주였어요. 한 엔지니어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죠? 병원에 실려갔어요. 저는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말했죠? 건강이 먼저예요. 집에 가서 쉬세요.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어요. 마크,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끝을 봐야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첫 테스트 날이었어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한국인 테스터 10명을 모셨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였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첫 번째 테스터가 질문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관계 때문에 한국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봐요? 숨을 멈췄어요. 이 질문은 6개월 전에도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때 AI는 큰 고래들이 싸우는 동안이라고 답해서 웃음거리가 됐죠. 새로운 AI가 답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한국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테스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테스터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면접도 안 봤는데 합격 파티 준비해요. AI가 답했죠. 김치국부터 마시네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스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공감하는 웃음이었죠. 맞아요. 딱 그 표현이에요. 김치국부터 마신다. 저도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나이든 테스터가 물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AI가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다들 빨리빨리만 원하는 것 같아요. 테스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진짜 AI예요? 사람 같은데요? 팀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테스트가 계속됐습니다. 10명의 테스터 모두 자연스럽다고 평가했어요. 한 테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베타 버전은 로봇 같았어요. 한국어 단어를 나열하는 번역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한국 사람처럼 말해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자 평가였죠. 한국에서 베타 테스터 1000명을 모집했습니다. 2주 동안 AI를 써보고 평가해달라고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족도 87%였어요. 자연스럽다는 평가가 82%였죠.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속담도 적절하게 쓰고 존댓말도 자연스러워요. 이전 버전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CEO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해냈군요, 마크.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전 세계에 공개해야죠. 2025년 10월로 런칭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었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죠.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다른 언어들이었어요.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에서 배운 원칙을 다른 아시아 언어에 적용하고 있어요. 관계 중심 접근법이죠. 일본어도 한국어처럼 관계에 민감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죠. 중국어는 다르지만 역시 맥락이 중요해요. 우리는 각 언어의 문화적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서양 언어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영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다르고 비즈니스 영어와 일상 영어가 다르죠. 다만 한국어만큼 복잡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른 청중이 물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오만함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언어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죠? 언어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관계였고 역사였고 문화였습니다. 한국어는 5천년 공동체 문화의 산물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온 민족의 언어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소용없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K랭 2.0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AI 제품이 아니에요. 문화 간 이해의 다리입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이죠.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은 AI의 미래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AI의 미래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문화를 존중하는 시스템이죠. 한국어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 겸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걸 인정하는 게 진짜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청중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악수를 청하셨어요. 잘했어요, 마크 씨.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혼자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실리콘밸리 야경이 보였어요. 2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절망했었죠. 한국어를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정복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걸요. 이해가 목표였습니다. 한국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였죠.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메일이 왔더군요. 서울에서 만났던 가족들이었어요. K랭 써봤는데 정말 좋아요. 한국 사람처럼 말하네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 가족의 밥상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언어는 교과서가 아니라 식탁에 있다는 걸요. 문법책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걸요. 다음 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팀원들이 축하해줬어요. 케이크를 준비했더군요. 다 같이 잘라 먹었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어요. 마크, 다음 프로젝트는 뭐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알아봐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사람을 만나야 해요. 알고리즘을 짜기 전에 문화를 배워야 하죠. 그게 제가 한국어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김 교수님을 찾아뵀어요. 연구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죠. 이제 한국어를 이해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평생 배워도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맞아요.
언어는 끝이 없어요. 항상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왔을 때와 달랐어요. 한글 간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소음이 아니었죠. 각 문장 속에 관계가 보였어요. 존중이 보였고, 배려가 보였고, 공동체가 보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모녀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딸이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반말도 섞였어요. 편안하면서도 공손한 말투였죠. 미국에선 부모에게 유라고 해요. 간단하죠? 하지만 한국에선 다릅니다. 어머니, 엄마, 어머님, 모친.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복잡하지만 풍부합니다. 그 풍부함이 한국어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일주일 만에 돌아가는 거였죠.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오만한 엔지니어였어요.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한국어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 한강, 산들. 이 도시 어딘가에 제가 만난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은 아랍어 문화 기반 AI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데이터부터 모으지 않을 겁니다. 먼저 중동으로 날아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시장에 가고 가정집을 방문하고 대화를 관찰하겠죠. 그게 진짜 시작이니까요. 한국어가 가르쳐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였어요. 다른 문화를 대하는 방법이었죠. 오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정복이 아니라 이해로, 지배가 아니라 존중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K랭이 성공한 이유는 뛰어난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K랭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건의 대화가 입력돼요. 각 대화에서 AI는 한국 문화를 조금씩 더 이해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실수하고 가끔 어색한 표현을 쓰죠. 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AI가 너무 격식 차린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반말을 더 써도 된다고 하죠. 우리는 그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AI를 업데이트해요. 이건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게 언어거든요. 살아있어요. 계속 변하고 진화하고 적응합니다. 5년 전 한국 젊은이들이 쓰던 말과 지금 쓰는 말이 달라요. 속담도 새로 생기고 오래된 건 사라지죠. AI도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랍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할 겁니다. 먼저 문화를 배울 거예요. 6개월은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람 만나기에 쓰겠습니다. 한 팀원이 물었어요. 6개월이요? 그건 너무 길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어 때 3개월 만에 급하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죠?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하려고요.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마크, 당신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속도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어가 저를 바꿨어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하늘은 맑았어요. 2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좌절했었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패가 저를 가르쳐 줬어요. 좌절이 저를 성장시켰죠. 한국어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요즘 강연 요청이 많이 옵니다. 대학에서, 컨퍼런스에서, 기업에서요. 모두 같은 질문을 해요. AI 개발의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세요. 데이터 이전에 사람이 있어요. 알고리즘 이전에 문화가 있죠.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술을 만드느냐예요. 한국어 프로젝트는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함께 살아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요. 그 우리 의식이 언어가 됐고, 문화가 됐고, 삶의 방식이 됐죠. 서양 사람인 제가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노력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K랭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버전 3.0을 준비 중이에요. 이번엔 방언을 추가할 겁니다. 서울말, 부산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억양. 한국어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지역마다 달랐죠? 그것도 문화입니다. 지역의 역사, 특성, 정체성이 언어에 담겨 있어요. 부산 사람과 서울 사람이 다르게 말해요. 하지만 모두 한국어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K랭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한국에 사는 다문화 가정, 해외 동포들. 모두 AI와 대화하면서 한국어를 익혀요. 가끔 감사 메일이 옵니다. 한 미국인이 썼더군요. K랭 덕분에 한국인 여자친구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존댓말을 제대로 쓰니까 좋은 인상을 줬대요. 이런 메일을 읽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기술이 사람을 연결하고 있어요. 언어 장벽을 허물고 문화를 이해하게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있죠. 이게 제가 꿈꾸던 AI예요. 단순히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이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워요. 뉘앙스, 문맥, 암묵적 의미, 데이터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있어요. 아랍어, 힌디어, 스와힐리어. 각 언어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죠. 그걸 하나하나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할 겁니다. 평생 걸릴 작업이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서두르지 않아요. 한국 속담처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죠.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제대로 한 걸음씩요. 2년 전 그 악몽 같던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오만한 엔지니어가 겸손한 배우미가 됐죠. 한국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기술 이상을 가르쳐줬어요. 인간을 가르쳐줬습니다. 문화를 가르쳐줬고, 관계를 가르쳐줬고, 겸손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저를 받아줬어요. 인내심 있게 설명해줬고, 웃으며 이해시켜줬죠. 여러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한국어가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정복이 아니라 이해를, 오만이 아니라 겸손을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실패에서 시작해 성공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만에서 시작해 겸손으로 끝난 이야기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줬습니다. 모른다는 걸 아는 지혜예요. 세상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아름다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습니다. 한국어를, 한국 문화를, 한국 사람들을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요. 평생 학생으로 살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김치국부터 마시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살겠습니다. 한국 속담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복잡하고 섬세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이죠.
그게 당신의 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문화와 씨름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노력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겁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AI는 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해질 거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기술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K랭이 그런 기술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번역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길요. 한국과 세계를 잇는 교량이 되길 바랍니다. 2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깨달음과 성공.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한국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